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가 LG와 치열한 선두 싸움 끝에 결국 2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시즌 내내 뜨거운 돌풍을 일으켰던 한화의 올 시즌을 돌아보고 플레이오프 등 앞으로 남아있는 포스트 시즌 승리 전략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가운데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자, 불통.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이 불통이 됐습니다. 우체국 금융 업무와 택배 업무는 물론이고요. 민원24와 같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서비스 등 647개의 국가 행정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온라인 민원과 증명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해져서 전국 행정 업무와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멈춰선 정부의 여러 서비스 중 복구가 완료된 것은 아직 1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일부 자료들이 아예 날아가서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 피해 여파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전상망이 불통이 된 이유는 불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 있는 제7 전산실에서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 건데 이 화재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데이터들이 불에 타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예, 이번 화재로 이 공무원들의 업무 자료 무려 19만여 개가 증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화재 하나로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놀라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화재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닌데 파급력은 어떠한 화재보다 컸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재 하나 때문에 전국이 멈춰서게 된 것은 이 대전 국정자원이 전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주요 공공기관의 서버와 데이터 저장, 실시간 서비스 운영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 본원에만 국가정보 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몰려 있고요. 특히 이 대전 본원에도 2층부터 5층까지 총 4개 층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불이 난 5층에 전체 절반가량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요. 이 이중화, 즉 백업과 복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체 데이터 센터가 광주와 대구에도 있는데 이곳으로 이중화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한 곳이 마비됐을 때 다른 곳으로 전환해 서비스를 복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산실과 서버 또 주요 데이터들이 같은 공간 내에 밀집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고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 이중화 이것만 좀 잘 됐더라면 이렇게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 화재 원인은 지금 어떻게 좀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화재 시작 지점과 원인 아직 미궁이긴 합니다만요. 현재까지 확실한 거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 전산실에서 지하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 작업 중 이 배터리 한 개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발생한 겁니다.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작업 과정에서 돌발 상황에 따른 이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충격이라던가 작업 과정에서 어떤 스파크가 튀어서 이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작업상의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상태에서 이 이전 작업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이를 시키지 않아서 불이 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초 발화 지점이 하필이면 이 CCTV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확한 진상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배터리 6개를 확보해서 이제 국과수로 넘겨 이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과학적인 진상 규명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도 밝혀질 전망입니다. 예, 이 국정자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좀 경찰 수사 방안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경찰은 현장 관리자 1명과 또 배터리 이전 공사를 했었던 작업자 2명, 또 이를 감독했던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지금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해 입건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추석 전에 국정자원과 배터리 이전 업체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또 작업 서류 일체를 확보해서 작업상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배터리 이전 작업이 이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터리를 옮기기 전에 이 배터리의 잔류 전류가 제대로 차단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 작업 전 이 전체적인 전원은 차단됐지만요. 다른 부속 전원들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작업 시점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흔적. 자,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네, 폭력의 가해자는 잊고 사는데 이 피해자만 기억한다는 말 있죠. 아무래도 이 상처의 흔적이란 게 피해자에게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 TJB가 단독 보도했었던 충남대 무용과 교수의 갑질 논란, 이 보도 이후 각종 제보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준 이 상처의 흔적에 대해서 증언하는 여러 사람들의 제보 전화가 잇따른 건데요. 뭐 학번도 다양했고요. 뭐 대학원생, 대학생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보도를 보고 나서 나도 예전에 당했다라고 하면서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 논란이 됐었던 충남대 무용학과 박사 과정을 밟다 숨진 고 장희재 씨가 이 생전에 지도교수 A 씨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자신도 봤다며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이 장 씨가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졌었고 이 지도교수 때문에 이 힘듦을 자신에게도 털어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도 받았었던 그 상처의 흔적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교수가 어디 갈 때 자신이 기사가 되어가지고 차를 몰고서 어디 교수를 데려줬다던가 또 심부름도 계속 시켰고 또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동원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교수의 그런 사적인 지시를 따라야 됐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폭언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이 무용이라는 이런 좁은 세계에서 교수 입김에 따라서 무대의 기회와 생활이 결정되는 만큼 이런 갑질에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라면서 제보를 했던 거였습니다. 예, 이 뭐 예술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묵인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현재 좀 당사자인 해당 교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당 교수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저희 TJB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리하면은 갑질은 없다였습니다. 자신은 장 씨와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사적 지시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대부분 지시는 업무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당한 지시였다고 이 보도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TJB가 추가로 확인한 그 충남대학교의 갑질근절 기본 계획안을 보면요. 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직무 수행 중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은 갑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 장희재 씨가 교수와 나눈 뭐 메시지라던가 후배들의 증언을 보면은 당시 장 씨는 교수의 지시에 대해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어했음을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토로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갑질센터는 피해자 유족 등을 상대로 해당 조사들을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추석 이후에 이 교수에 대한 증언 같은 것도 확보해서 추석 이후에 어떠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쪼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밥그릇인데요. 자, 이거 어떤 뉴스입니까? 네, 학생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올해 대전 지역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 급식 파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국그릇 사용 금지, 또 소분된 식재료 사용 등을 요구하면서 준법 투쟁에 들어갔었던 대전 둔산여고에서 그 갈등이 극화됐었는데요. 이 급식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작업들이 근골격계를 망가뜨린다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이어갔었고 학교와 운영위원 측은 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라면서 반발했었던 건데요. 이제는 2학기 때는 점심까지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전면 파업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1학기 때 보건증을 발급받았었던 뭐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나서서 대체 급식을 하는 그런 급식을 나눠주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었는데
보도 이후에 이 수능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점심까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요. 노조 측은 우선 명절 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겠다면서 파업을 철회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예, 뭐 다행히 급식조리원들 파업이 일단 철회가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좀 파업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이 역시 밥그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1학기 때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둔산여고에서는 석식 중단에 대한 이 노조의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파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저녁 급식이 중단되면서요. 조리원분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전과 또 급식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학기에는 급식 조리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했었는데 이로 말미암은 석식 중단 때문에 이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번 파업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 추석 이후에 다시 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무래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조 측에서는 표면적으로는요, 그 명절 전에 학생들에게 따뜻한 급식을 주겠다, 또 대체 급식 과정 중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복귀를 선언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악화된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분석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갈등의 핵심이 전혀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노조는 둔산여고 문제로 다른 2개 학교와 더불어서 파업에 들었었고 또 추석 이후 파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추석 이후 얼마든지 이 문제가 재개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즉 석식 재개와 또 보전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갈등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게 수능이 코앞인 만큼 학생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설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불경기 속에 모처럼 많은 손님을 맞은 떡집 주인은 피로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피곤한 거 전혀 없고 그냥 활기차게 시장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요. 오늘 같은 날만 됐으면 마음도 평안하고 돈도 벌고 좋겠어요. 상인들은 흥정이 조금 길어져도 추석 인심을 듬뿍 실어줍니다. 나물 한 줌 덤을 얻는 재미에 손님들도 신이 났습니다. 맏며느리인데 수십 명 돼요. 우리 애들도 삼남매고 해 다 모이면 한 30명 됩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사러 왔어요. 도시민들 중에는 명절을 고향에서 지내기 위해 귀성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다. 철도 당국은 귀성객들을 위해 임시 열차를 마련하고 차표도 예매하면서 편의를 제공하지만은 그래도 혼잡하기 이를 데 없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이 추석 무렵에는 초만원을 이룬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의 교통 정체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린 시간은 반나절인 12시간. 새벽에 집을 나선 귀성객들은 어두컴컴해져서야 대전 요금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석을 빼놓지 않고 내려왔는데 10여 년 동안의 최악의 교통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약 13시간 정도 걸렸으니까요. 삶의 터전을 지켜온 노인들에게도
명절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혈육들이 반갑고 즐겁다. 한국 민족은 예로부터 예절을 중히 여기고 실천해온 전통을 자랑한다. 햅쌀로 빚는 송편은 솔잎을 얹어서 찐다고 해서 송편이라고 하는데, 먼저 쌀가루를 반죽해서 달 모양으로 빚고 그 안에 고물을 넣는다. 고물에는 콩도 들어가고 참깨와 밤, 배추도 들어가며 팥도 고물로 넣는다. 예쁘게 빚는 즐거움으로 아이들도 함께 앉아 숨쉬를 잊힌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을 놓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술잔을 올립니다. 가족의 화목과 안녕을 가져다 주신 조상님의 음덕을 기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한거이. 도란도란 햇 음식을 나눠 먹는 가족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정겹습니다.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제 지낼 때만이라도 가지고 성녀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조상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증손주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여 조상님의 묘소를 손질합니다. 군대에서 처음 맞이하는 추석.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가 이처럼 콧날이 시큰한 줄 전엔 몰랐습니다. 특히 국적이 다른데도 당당히 고국에서 군복무를 위해 콩고, 과테말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자원 입대한 신병들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입대 바로 하자마자 추석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나 새롭고 감미롭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켠에선 편을 나눈 노인들이 한바탕 이웃가락에 지난 청춘을 던져내고, 또 한켠에선 남녀노소 따로 없는 투호놀이에 연신 함성이 터집니다. 이 중투절을 맞이해서 객지에 나가 있던 1,500가 모여서 한마당에도 인기 좋을 수가 없죠. 하나이글스가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치며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야구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1999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올 시즌 하나이글스의 시즌을 돌아보고 포스트 시즌 필승 전략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TJB 야구 해설위원이시죠. 송강민 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이글스 에브리데이 운영자인 이동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하나가 LG와 정말 그야말로 치열한 혈투를 벌이면서 이 선두 경쟁을 하다가 결국 2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일이었죠. SSG와 경기에서 5대2로 앞선 상황에서 9회 말 투아웃에서 마무리 김서현이 투런포 2개를 허용하며 역전패한 게 정말 뼈아팠는데, 자, 먼저 SSG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나가 승리를 해서 정말 1위까지 넘볼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고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과가 아쉽게 또 야구는 또 9회에 또 극적인 또 변수가 생겨서 좀 아쉬운 2위를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 선수 출신이시니까 네. 그럴 때 좀 더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엄청 신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의 생각을 해보면 LG가 분명히 상황을 전달해 받았을 것이고 구단의 이 더가 분위기는. 근데 LG가 먼저 경기를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세가 정말 이 기세 등등했을 건데,
근데 또 아쉽게도 우리 또 마무리 투수인 김선 선수가 뭐 결과가 나쁘게 나왔지만 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볼 때 다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엄청나게 좀 힘이 빠진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힘이 많이 정말 빠진다. 네.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팬의 입장에서 그날 이후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고 일단은 지금 6개월에 한 아기가 있거든요. 전 따로 자고 있습니다. 혹시 자다가 험한 육두문자가 저도 모르게 나올까 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실 시간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게 그 김천현 선수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좀 선수단의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클 것 같은데 이게 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선수 출신으로서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이글스의 마무리 투수는 김선현 선수고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김선현 선수를 저희가 기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훌훌 털고 그리고 이제 최고참이 유현진 선수도 있고 그리고 폰세, 와이스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그 역할을 해줄 거라 가구 역할을 해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빨리 극복을 해서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어먹고 그리고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경험이 없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34세이브라는 세이브를 올렸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일부 팬들은 이제 어제 그 SSG전 이후에 포스트 시즌에 김선현을 쓰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정우주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또 이제 레전드인 정민철 투수도 한국 시리즈에 데뷔해서 막 홈런 맞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들이 김선현 선수한테는 앞으로 더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당장 올 시즌에 정우주 선수를 중요한 시점에 마무리로 내기에는 그랬던 정규 시즌을 그렇게 준비를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결국은 김선현 선수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올 시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올 시즌 독수리 군단의 고공행진을 이끈 뭐 여러 가지 뭐 원동력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동력 이거였다. 꼽아주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한 선발 투수 그리고 선발 야구가 됐다. 그리고 안정된 수비 그리고 공격적인 기동력, 주루 플레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타격에서는 조금 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원래 타격이라는 거는 저도 뭐 타자를 해봐서 알겠지만 기복이 되게 많은 분야예요. 그래도 그 타격에서 아쉬운 부분이 또 이 노시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최현 선수라든지. 근데 그에 못지않게 그래도 정말 선발 투수력과 그리고 수비 그리고 주루 여기서 타 팀보다도 압도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이 좋은 성적들을 고공비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폰세 와이스가 이제 15승 이상 거뒀는데 15승 이상은 선발 투수 2명이 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전체 승에 15승에 또 200K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투수가 30승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저희 승률에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을 한 거죠. 거기에 유현진 선수라든지 그 이제 어떤 뭐 문동주 선수라든지 이제 이런 선수들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최강 불펜이 있잖아요. 최강 불펜이 있기 때문에 불펜에서 워낙 또 잘해줬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정말 기대 이상의 정말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원동력. 여기 이제 레전드 송강민 위원님이 계시지만 송강민 위원님 선수 생활 하시던 시절에는 하나이글스가 외국인 투수의 덕을 전혀 보질 못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국내 투수들이 던지는 거랑 외국인 투수들이 던지는 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폰세랑 와이스는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뭐 WAR 각각 1위, 5위, 뭐 이닝 소화도 2위, 3위, 뭐 탈삼진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위, 4위, 뭐 ERA 평균 자책점도 1위, 6위.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루키들의 또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그 3할 타율을 기록한 문현빈, 또 불펜에서 맹활약했던 정우주, 황준서, 또 김서연까지 정말 마무리 투수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유망주들의 좀 활약 올 시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타고난 타격의 재능이 있었어요. 원래 내야수에서는 내야수였지만. 근데 올해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올해에는 좌익수에 대한 수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면서 확실한 자리를 매김을 했고, 그리고 뭐 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원래 인정이 받았던 선수였고 작은 체구에도, 그리고 악발이 예전에 이정훈 우리 감독님처럼 그러한 느낌의 제2의 정말 좋은 선수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투수 부분에서는 또 정우주 선수하고 황준서 선수, 뭐 김선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우주 선수하고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기회를 더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앞으로 한 10년간은 하나에서는 정말 자리매김을 해서 정말 탄탄한 선수가 될 것 같고, 근데 김선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마무리 경험이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근데 올해 정말 김경문 감독의 그 뚝심, 뭐 믿음의 야구, 뭐 이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김 감독님 오실 때부터 김선 선수랑 동행도 하고 하면 식사도 하면서 이 마무리 투수에 대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김선 선수가 좀 마무리 투수에서 정말 그래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데 앞으로는 KBO 리그에 아마 더 경험을 쌓다 보면, 근데 올해에 대해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멘탈적인 거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면 KBO 리그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대표님은 올 시즌 활약했던 이 유망주들 중에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좀 꼽아주신다면? 일단은 문현빈 선수를 당연히 첫 선에 꼽아야 될 것 같고, 정우주 선수의 가능성도, 이 선수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문동주 선수라든지 김서현 선수의 1년차 시즌과 비교했을 때 그 선수들은 1년차 시즌에 굉장히 힘든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1군, 2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우주 선수는 그런 부침이 거의 없이 거의 시즌 내내 1군에서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우주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프로 데뷔 첫 해부터 이렇게 맞아요. 붙박이로 자리 잡은 선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 타선에서는 이 시즌 내내 노시환 논란이 있었습니다. 4번 타자 자격이 없다. 클러치 상황에서 삼진 너무 많이 당한다. 그래서 뭐 타순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후반기에 이제 힘을 내면서 국내 타자 중에는 홈런 1위, 또 100타점도 넘겼습니다. 팀 사선을 확실하게 이끌어줬는데 노시환의 올 시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물론 논란도 많고 팬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들이 뭐 논란의 중심이 됐다 뭐 이렇게 되지만 제가 아는 노시환 선수는 멘탈이 정말 강한 선수이고 그리고 아마 큰 경기 때는 분명히 뭐 더 잘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4번 타자라는 자리가 되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 근데 사실 초반에는 노시환 선수가 그래도 잘 해줬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홈런도 쳐주고 해줬지만 그 후로부터는 견제를 받고 그 4번 타자를 제외한 뭐 문현미 선수도 잘 해줬지만 그 다음 타선들이 좀 이 역할을 좀 우리가 좀 더 해줬다고 하면 좀 노시환 선수가 부담이 덜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수비에서도 풀타임을 나갔잖아요. 풀타임을 나가줬고 아마 그 되게 무거운 이 어깨의 짐이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국내 타자에서 30홈런 이상과 100타점을 했다는 거는 저는 또 뭐 욕을 많이 팬들께서 많이 하지만 저는 현장에 이제 전 선수로서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리고 타격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도 물론 빨리 극복한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중계를 해설을 하면서 보면 맥없이 이유 없이 그냥 뭐 힘없이 병살타 말루에 병살타가 나오고 헛스윙 삼진을 먹고 저기 떨어지는 거 먹고 하다 보면 물론 저도 화도 나고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결과가 그래도 뭐 에버러지는 낮지만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다. 중심을 잘 잡아줬다.
송 의원님이 삼루수 네, 있잖아요. 삼루수입니다. 그러니까 삼루수 후배 아닙니까? 노시환 네, 선수가. 네. 삼루수로서 정경기 출장하는 거 이거 쉬운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겁니까? 아, 정경기 출장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체력적인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주전으로 계속 나갔을 때는 이닝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닝수를 계산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번 주에 한 달 동안 몇 이닝을 나갔냐, 뭐 9이닝이나 10이닝 나갔냐. 근데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해서 지명타자 쓰기도 하고 대타로 준비하기도 하는데 근데 노시환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는 그렇게 해서 팬들이 욕을 하고 막 자기도 엄청 부담 느낄 정도로 언론에다 인터뷰를 했지만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3루에서 끝까지 부풀지고 4번 타자로서에 대한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팬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거의 직속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송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노시환 선수의 비교 대상은 항상 장종훈, 뭐 김태균 이런 선수들. 근데 사실 김태균 선수도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었어요. 이게 이제 4번 타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또 무게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히 아직도 어린 선수잖아요.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팀의 주축이 됐다는 반증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타자 중에 홈런 가장 많이 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OPS도 하나이글스 타자 중에 가장 높은 OPS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을 야구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반면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야심차게 영입했던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엄상백과 심우준 FA 선수들인데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이 선수들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 정말 올해 모든 걸 사활을 걸다시피 FA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야수였으니까 뭐 일단 심우준 선수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 심우준 선수는 공격형 선수는 아니에요. 뭐 계시겠지만 수비형의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격수 수비형 유격수 선수인데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거기에 이제 기동력 그리고 이제 부상 없이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갖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 집회에서는 저는 뭐 별로 심은 선수는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리고 중요할 때 번트 같은 것도 잘 기습번트로 해서 타점도 많이 열리고 뭐 이런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상대를 이제 해봤을 때는 볼은 되게 좋을 때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실투가 됐을 때 장타가 허용률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뭐런 경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자주는 못하지만 해보게 되면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그냥 힘없이 강하게 밀고 들어서 빠른 볼을 던져서 빵. 근데 너무 이 뭐라겠다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다. 근데 어차피 올해 이제 또 새로운 팀이 와서 적응하는 단계가 있고 또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후반에 이제 또 불펜진으로 이동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좀 가을 야구에서는 물론 김경우 감독님께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지만 그 선발보다는 그래도 중간에서 뭐 한 타자를 상대하던 뭐 어떻게든 운영을 잘 해줘서 아마 이 페널티를 했을 때 못했던 거를 가을 야구 때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받는 돈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할 수는 있지만 저 이런 티셔츠, 굿즈, 뭐 티켓, 유니폼 이런 거 산 것만 해도 얼추 몇백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단에서는 결국 그 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돈이 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올해 남은 시즌 뭐 포스트 시즌, 내년 시즌까지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 피력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도 엄상백 선수는 뭐 원포인트나 뭐 불펜에서 가을 야구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기고 있는 경기에 나오기는 이제는 좀 올 시즌 보여준 모습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뭐 좀 지고 있는 경기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7년 만에 가을 야구 성공하면서 이 김경문 감독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평가가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보시기에 좀 김 감독님 오신 다음에 하나 체질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다. 좀 원팀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선수들이 하나로 이렇게 원팀이 되면서 좀 단단해진,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다 상관없이 정말 경기에 뭐 이기는 경기 같은 거, 특히 역전승 같은 거 하는 경우는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서 있는 코칭 스태프까지도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다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올해 김경문 감독님에 대한 이런 하나의 분위기가 그런 거 사소한 거에서 덕아웃에부터 나오지 않았나. 정말 뚝심해하고 믿음해하고 물론 팬들은 또 그 뚝심이 야구다 믿음의 야구다 뭐 이런 것도 논쟁이 있지만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의 그런 누구 하나 이탈하지 않고 한 시즌 143경기를 뛰면서 그렇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리더십이 가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저는 그래서 그런 덕아웃부터 이런 모두한 선수들이 일심동체해서 원팀을 만들어서 이끌어내야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덕아웃부터 뭔가 달라진 하나가 된 원팀의 분위기. 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근데 뭐 여론 같은 거는 한화가 아무래도 인기팀이고 그것도 야구를 또 올 시즌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야구 감독이라는 자리가 원래 팬들은 뭐 칭찬보다는 욕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 직전 문동주 선수의 등판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부모 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문동주 선수가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망치고 그 경기 중이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저런 거는 김경문 감독님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젊은 감독님이라든지 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다가가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조금 이제 팀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가을 야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 필승 전략. 지금 하나가 플레이오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SSG, 삼성 또 이 지금 뭐 NC 뭐 이렇게 또는 이제 뭐 KT 이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 입장에서 좀 가장 껄끄러운 팀 또 반대로 이 팀이 올라오면 그래도 하나가 좀 수월하게 한국 시리즈 갈 수 있겠다 하는 팀이 좀 있다면 좀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실 제일 껄끄러운 팀은 저는 삼성. 삼성. 그 다음에 SSG. 저는 그게 제일 어떤 이유로? 일단 SSG는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가을 야구의 DNA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좋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강민호란 베테랑 포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포스트 시즌은 5선발까지 가지 않잖아요. 단기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디아즈 선수 같은 경우 그리고 테이블 세터가 아무래도 너무 빠르다 보니 좀 상대하기가 또 상대전에서 우리가 좀 저희가 우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게 1일날 SSG전에 그 역전패를 당했던 그 기억이 포스트 시즌 그 플레이오프에서 SSG를 다시 만나면 이게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기억이 우리가 또 최강 마무리라고 했던 우리 김선 선수가 물론 어린 나이지만 뒷문을 책임지고 있지만 아마 SSG는 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괜히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책이 나올 수가 있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좀 어떻게? 저희 팬들은 가을 야구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데뷔를 하기가 힘든 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2018년에 승강민 하셨지 않습니까? 2018년. 선수님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때도 가을이 사실 굉장히 짧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엔 어떤 야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어깨 너머로 본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자신 있게 우리는 2위를 했으니까 무조건 한국 시리즈에 간다. 그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긴 하거든요. 팬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2위로 올라갔다는 건 플레이오프를 1차전을 대전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팀들이 다 힘들죠. SSG, 삼성 당연히 강팀이기는 한데 그중에 뭐 그래도 힘든 팀이라고 하면 저는 SSG를 왜냐하면 팀 컬러가 이번 시즌 내내 치르면서 비슷했어요. 투수력을 기반으로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는. 근데 우리랑 다른 건 SSG는 가을 야구에서 활약했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만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플레이오프는 그래도 대전에서 한 경기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홈에서 하나이글스의 공격력이 홈에서의 지표가 훨씬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에서 가을 야구를 경험해본 선수가 이제 타자 중에는 손아섭, 또 투수 중에는 류현진 선수. 거의 이제 대부분 젊은 선수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 이 단기적인 이런 그 포스트 시즌에서 좀 하나이글스 타선 또 선발 로테이션 좀 어떻게 가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가을 야구를 경험해 보신 선배 입장에서. 뭐 1선발은 당연히 폰세 선수가 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왈 선수가 나갈 것이고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유현진 선수가 그래도 하나의 대듭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문동준 선수라든지 우선발은 필승도로 바로 이제 아마 붙이겠죠. 그리고 폰와 류 1, 2, 3선발. 그리고 이제 어차피 3선발 체제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타선이란 말이에요. 타선은 1번부터 한번 쫙 꼽아 주시죠. 아 제가요? 일단은 1번, 2번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손아섭 선수, 리베라토 선수, 그리고 3번에 문현빈. 당연히 문현빈 선수가 3번을 칠 것 같고 4번은 당연히 유호신 선수고 5번에 최은수 선수, 그리고 6번에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항상 6번부터 고민이더라고요. 타수는. 하이 타선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고민이 되죠. 근데 결국은 이 고민이 되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과연 이 하이 타선에서 1번 테이블 세트까지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서 1, 2번이 빨리 많이 살아나가서 출루를 해서 3, 4, 5번에 찬스가 걸렸을 때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3, 4, 5번에서 분명히 어렵게 승부를 하겠죠. 상대팀에서는 한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하이탑에서 1명, 2명만 터져준다면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저희가 진짜 한국 시리즈까지도 정말 넘볼 수 있는 그런 활약. 근데 시즌 내내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저도 이제 뭐 물론 감독 현장에 있는 코치도 아니고 아니지만 타선을 저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고 이렇게 변경을 해보지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현장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타순의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이었잖아요.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포스트시즌은 좀 변화를 두지 않을까. 단기전이다 보니까. 하주석 선수는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경험이 있는데 아마 뭐 이루수를 추천할 수가 있겠죠. 주전 선수로. 그러다 보면 뭐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타선에서 좀 가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심우주 선수는 당연히 9번에 있을 것이고 최지현 선수도 뭐 8번에 있을 것이고. 근데 뭐 7번 정도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번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아마 저는 하주석 선수가 정말 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일단 1차전은 최근 경기에 나왔던 타순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6번 하주석, 1번부터 5번까지는 6번 하주석, 7번이 이제 김태현 선수가 요즘엔 나오고 있는데 이진영 선수가 이제 SSG전에 홈런을 치면서 우익수가 맨날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상황에 따라서는 최재훈 선수가 지금 8번이 고정인데 가을 야구에서는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뭐 이틀하고 쉬고 뭐 이러니까 7번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출루율이 좋으니까요. 9번 심우준 선수는
일단 못 빼는 선수인 것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익수 8번, 7번 요 자리만 어떻게 좀 되면은 거기까지는 고정이다. 하주석 선수는 일단 또 결혼 발표가 났기 때문에 또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1, 2, 3 선발은 뭐 동의하십니까? 1, 2, 3 선발은 류. 저는 일단 그렇게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류현진 선수가 2차전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워낙 이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1차전을 우리가 잡지 못한 경우가 나온다면은 더더욱이 벼랑 끝에서는 류현진 선수 카드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저도 와이스 선수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LG와 한국 시리즈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시즌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3연전에서는 하나가 이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죠. 근데 이 LG가 투타 밸런스가 또 워낙 좋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이 남다른 좀 필승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LG하고 만약에 이제 한국 시리즈 맞붙는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발 투수는 무조건 뭐 긴 이닝을 던져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때 항상 이런 큰 경기들은 수비의 실책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 실책 하나가 모든 경기 흐름을 바꿔요. 그리고 주루사.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단기전에서는 그 실책과 그리고 볼넷 그리고 주루사 여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마 김경문 감독님께서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라인업을.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수비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기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런 전략이 분명히 저는 경험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김경문 감독님도 결국 그 투수의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 뭐 아무도 주저 없는데 볼넷. 거기 시작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지금까지 포스트시즌은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볼넷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아무 상황이 아닌 곳에 실책 그리고 이제 중요한 때 나갔을 때 주루사 여기가 이제 분위기가 단기전은 확 찬물에 끼얹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작은 그 디테일에서 이제 승부가 갈라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LG 같은 팀하고 경기에서는. 그렇죠. 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LG 트윈스가 하나이글스보다 전력이 좋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업셋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이 우승을 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접전 승부가 나는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표본이 쌓이다 보면은 전체 스코어에서 전력이 강한 팀이 전체 스코어가 많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주는 경기는 뭐 대패를 하더라도 접전 구강으로 한두 점 차 경기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고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순의 배치를 보면 LG 트윈스의 타순의 짜임새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나 단기전에서 정말 흐름이 너무 좋아져서 뭐 그런 정말 미쳐 날뛰는 선수 한 명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한 명으로는 힘들 것 같고 한 2명 정도는 투타에서 한 명씩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그 질문에 이어서 자 송의원님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려면 이 선수가 미쳐줘야 된다. 이런 키 플레이어 꼽으신다면 누굽니까? 저는 노시환 선수. 노시환. 그리고 하주석 선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익수에 과연 어떤 선수가 나가서 공수주에서 과연 어떤 포텐이 터져주냐. 저는 그게 제일. 그럼 뭐 김태현이나 뭐 이진영 선수. 김태현 선수는 사실 수비에서는 이진영 선수가 좀 앞서겠죠. 발이 빠르기 때문에. 또 단기전은 수비에서 만약에 5점이 생기면 파고들기 때문에 괜히 주지 않을 때는 한 베이스를 주다 보면 또 흐름이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물론 김태현 선수는 그래도 뭐 좋은 활약을 벌여줬지만 김태현 선수보다도 일단은 대타도 또 필요하니까 이진영 선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하여튼 그 우익수 그리고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갖고 있는 노시환 선수 집중 경제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상이 되고 근데 하죽 선수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같이 원팀으로 뛰었던 원년 멤버로서 그런 한이 많이 맺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올해 찬스니까 분명히 그 선수들이 정신적 지주가 돼서 야수 쪽에서는 이끌어줘야 된다. 하죽 선수하고 저는 그렇게. 그럼 투수 중에는 키 플레이어.
당연히 폰세 선수, 와이스 선수겠죠. 예. 네. 왜냐면 이게 또 폰세 선수가 최근에 또 좋지가 않았어요. 예.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점수도 실점이 예. 많아지고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네, 폰세 선수가 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길게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폰세 선수가 이 국내 또 첫 그 포스트 시즌 하나이글스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였어도 또 단기전은 포스트 시즌은 또 많이 긴장을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키플레이어. 저는 손아섭 선수를 한번 손아섭. 꼽아봤는데 손아섭 선수가 이제 8월에 트레이드로 하나이글스에 합류를 했는데 네. 손아섭 선수 지금 8월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유는 이제부터 가을에 잘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 하나이글스가 몇 년째 정말로 1번 타자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정확한 타격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예. 손아섭 선수를 결국 이제 3라운드 지명권 내주면서 이제 영입을 한 건데 이 3라운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아깝지 않으려면 손아섭 선수가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월 16일부터 벌어지는 그 플레이오프 예. 여기서 잘해주면 아무것도 정말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네. 반지가 없는 예,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이제 뭐 깜짝 활약이 좀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정우주 선수를 2018년에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 왔을 때 키움히어로즈의 안우진이라는 예. 신인 투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나이글스 그렇죠. 타선을 좀 네. 무력화시켰었어요. 근데 정우주 선수가 해준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뭐 한 경기에 뭐 한 이닝, 길게는 뭐 2이닝까지도 압도적인 구위. 또 가을에는 항상 또 이렇게 파이어볼, 그러니까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정우주 선수가 이런 키플레이어로 충분히 예. 칭을 할 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LG 트윈스는 재작년인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이글스는 지금 27년 만에 지금 26년 만에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김경문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께서 분명히 선수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문을 다 있자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그 26년 만에 이 한국 시리즈 한을 이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또 주축에 있던 경험이 많은 유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수들이 지금 잘 와져 있기 때문에 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LG 트윈스보다는 하나의 선수들이 좀 더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은 뭐 여기 방송 나왔는데 우승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방송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반박이 가능한 게 저희 아이가 6개월 됐는데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소고기를 요즘에 먹는데 잘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 안 먹어봤어도 맛있는 건 잘 먹더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하나이글스의 올 시즌을 돌아보고 또 포스트 시즌 필승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무려 26년 동안 팬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독수리 군단의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수많은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함께해준 하나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투혼이 하나가 되어서 기적 같은 우승 드라마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